자, 유통, 물류, 일반 관리, 우리가 단기 완성 듣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실 내용이 우리가 71페이지 가시면은 인적 자원 관리예요. 그 인적 자원 관리를 이제 보게 되면요. 71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자, 여기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엄밀히 나누실 게 직무 기술서하고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입니다.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객관적 시험 문제는 이걸 바꿔서 나오죠. 그래서 이걸 항상 여기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는데, 자, 직무 기술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과업 중심적인 직무 분석에 의해서 얻어지며, 그러니까 과업이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는 과업. 근데 직무 명세서라는 건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우리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위해서 얻어지는 거고요. 직무 기술은 과업 요건을 초점을 두고, 과업 요건.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는 인간 중심 요건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를 나누겠죠. 그래서, 이 비교표가 이제 또 별표까지 3개 정도 하시는데요. 여기 이제 항상 과업과 사람 중심으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염두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다 배우셨지만 직무 기술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의 가시면 직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직무의 성격과 그 내용, 직무의 이행 방법과 직무에 기대되는 결과 등 과업 요건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결정적이죠. 정리해도 없는 문서를 말하고, 직무 명세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자의 지식, 기능, 능력 및 기타 특성 등을 정리해 놓는 우리가 문서를 말합니다. 직무 명세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적 요건에 초점을 둔다는 거.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3번째 과업 요건 중심 밑줄. 그 다음에 이 직무 명세서는 인적 요건이 초점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직무 기술서는 어떤 자원 관리 일반 목적을 위한 작성이고, 직무 명세서는 인적 자원 관리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자, 좀 오타났죠. 작성 시 유의 사항이겠죠. 그래서 이제 직무 기술서는 직무 자체의 특성을 중심을 두고, 직무 명세서는 인적 요건을 중심을 준다는 거, 박스.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럼 포함되는 내용은 직무 내용, 그 다음에 장비, 환경, 작업 활동 등을 직무 요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는 작업자의 지시, 기능, 능력 및 기타 특성 등 인적 요건이 되겠죠. 사람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 기술서는 속직적이라는 것은요, 직무 가업 요건이니까 속직적이고, 직무 명세서는 속인적이라는 건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직무 행위의 개선적 포함, 직무 명세서는 직무 수행자의 작용 요건의 명세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국가라는 것도 별표 표시를 한 2개 정도 치시는데요. 자, 인사국가도 우리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2개 정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어떤 게 이제 중요하겠어요? 전통적 국가와 현대적 국가. 그래서 전통적이다, 그러니까 현대적이다. 이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국가에 대한 방법의 그 개관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인적 평정 센터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센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고가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중간관리층의 고가로 이제 활용되고요. 자, 또 우리가 중요한 이 기출 키워드가 있죠. 자, 뭐냐면 우리가 페이지 7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목표에 의한 관리입니다. MBO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목표에 의한 관리라는 것은요, 핵심 포인트를 찾으면 첫 번째 보시면 종업원이 참여한다는 게 중요해요. 앞쪽에서 배웠지만 종업원이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MBO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첫째는 이제 상급자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서 자신의 목표를 측정 가능 목표로 설정하고, 둘째는 상의자와 협의해서
조직 목표와 비교 수정해서 목표를 확정하며, 셋째는 이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기말의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를 목표와 비교 평가하고, 그 다음에 넷째는 상황적 요인을 검토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점을 공동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 목표를 설정하는 네 가지 단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종업원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에 보시면 측정 가능한 목표로 이제 설정된다는 게 가장 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인사고과에 대한 오류도,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사고과에 대한 오류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확률은 이 오지선다 중에서 다음 중 틀린 거를 골라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바꿔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73페이지에 대한 우리가 인사고과에 대한 오류. 2번. 인사고과의 오류는, 자,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죠.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보시면 헤일로 효과라는 게 있어요. 헤일로 효과. 자, 헤일로 효과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첫인상.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면접을 봤는데 굉장히 이제 그 면접관에 대해서 대답을 똑바로 잘하고, 우리가 막 그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잘생기고 비주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우라가 있다고 하죠. 첫인상이 굉장히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어떤 걸 해도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느 한 분야에서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대한 호의적인 또는 비호의적인 인상이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분야, 좀 못하났죠. 분야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향을 말합니다. 현혹 효과 또는 후광, 아우라라고 하죠. 휴광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일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평가 항목을 줄이거나 여러 평가자가 동시에 평가하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우리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안 좋으면 다른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삐딱선 있게 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좀 약간 좀 안 맞아, 자기한테. 그럼 뭐 일하는 것도 지금 불만이 많겠죠. 이런 것들. 근데 헤일로 효과는 어떤 사람에게 대한 호의, 첫인상, 어떤 사람에게 대한 호의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얘기를 해요. 개인적인 특성.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이라는 게 키가 되겠죠. 근데 상동적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동적 태도. 자, 이 상동적 태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헤일로 효과와 유사하지만 헤일로 효과가 어떤 한 가지 특성에 근거하는 데 반해서 상동적인 태도는 한 가지 범주에 따라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동적 태도는 그들이 속한 뭐 집단의 특성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뭐 한국인은 부지런하고 흑인은 운동 소질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제 뭐 미국이겠죠. 미국은 이제 국제화다 보니까 우리가 인종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부지런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출근도 빨리 하고 막 부지런하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판단하고, 흑인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좀 약간 운동 소질이 있을 거라는 자체. 그래서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느끼실 게 헤일로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개인에 따라서 이제 따지는 거고, 얘는 상동적 태도라는 것은 세 번째 보시면 집단의 특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집단의 특성. 집단의 특성에 의해서 근거로 한다. 그죠? 이런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집단이냐 개인이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좀 비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비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오차라는 자체는, 항상 오차. 항상 오차라는 것은,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가 평정자가 실제로 평정을 할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가치 판단성의 심리적 오차를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관대화 현상, 중심화 현상인데요. 자, 관대화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점수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99.7, 뭐 99.8, 99.9,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만점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갑이 점수를 매겼다 그러면은 이 점수를 매기면서 자기가 우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심하라는 자체는 그냥 대충 줘. 그지? 점수를 대충 줘서 뭐 70점 주는 사람도 있고 80점, 65점, 뭐 73점 이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차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자 기인상에 대한 오류. 기인상의 오류. 자 기가 돌아간다는 얘기고 이 인이 원인할 때 그 원자 우리 지금 원인할 때 이제 그 쓰는 말인데, 자 그럼 기인상의 오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것이 의도적이냐 아니면 심한 감정을 가졌냐, 그것이 의도적이 아니었으면 덜 비판적이고 운동적으로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철을 타다가 만원버스를 탔는데 옆에 있는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제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밟은 게 아니죠. 그럼 아프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가다가 조금 정신 이상한 여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정신 이상한 여성분이 가다가 고의적으로 와갖고 막 밟아요. 그죠? 그건 고의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인상에 대한 오류,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원인이 찾아보고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의도적이 아니었다면 덜 비판한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고과의 이제 오류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엄밀히 시험 문제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3개 꼭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끊어본다면, 물론 재무관리라는 것은 따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는, 자, 우리 이제 중요한 게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입니다. 이거 비교가 가장 유력하죠. 그래서 과업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렇게 보고, 인사고과는 전통적과 현대적, MBO에 대한 목표에 대한 관리는 종업원의 참여와 측정 가능한 목표로 설정한다는 걸 앞에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인사고과에 대한 우리는 4가지가 있다. 자, 헤일로는 첫인상이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호의적이다. 그 사람 행동은 다 좋아 보이는 거고, 호의적이 아니면 좀 나빠 보이는 거다. 그 다음에 얘가 개인적인 태도라면 얘는 집단적이다. 항노적 태도는 그 집단을 보고 한국인은 부지런하다, 흑인은 뭐 운동 소질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오차라는 자체는 관대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대충 할 수 있다는 항상 오차가 있고요. 귀인상의 오류는 그것이 아까 힐로 밟았을 때 전철의 만원버스에서 그냥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감정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4가지를 꼭 염두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 파트가 우리가 2012년 이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2012년에 들어오면서 하나, 2013년에 하나, 2014년에는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1회 때 2문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엔 한 문제 꼭 출제가 되고 2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무관리가 이제 들어왔다는 자체는 우리 유통관리사가 굉장히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재무관리 따로 제가 또 강의를 하지만 나와 있는 게 처음 접하시는 분한테 비전공자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재무관리라는 자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2년 전에는 안 나왔다가 한 문제가 나오고 13년에도 하나, 2014년에 우리가 이럴 때 이제 2문제가량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한 문제나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다. 그 자금 조달과 자본 예상,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은 이제 추정된 그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투자안의 채택, 기각할 거냐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안의 평가 방법은 이제 자본 예산, 즉 투자안의 평가 방법은 그게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느냐, 자,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이 넘기시면은 우리가 할인 기법, 할인 방식부터 갈게요. 자, 우리가 할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정리를 하시는데요. 앞쪽에서 제가 좀 천천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수지 분석법. 그러니까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오죠. 그래서 현금 수지를 갖고 따지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순효과법, 내부수익법,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효과라는 자체는요. 자, 우리가 이제 순효과는 그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출의 현가를 뺀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내가라는 건 미래 가치고요. 내가를 현재 가치로 돌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건 현재 가치인데 미래 수익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그 현금 수지로 분석해서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온 거 나간 걸 계산해서 들어온 게 많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면 빼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겠죠. 그럼 만약에 유입이 많아야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항상 같다고 넣을 때 보니까 100원에서 100원 빼면은 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효과는 net present value, 순효과법은 0보다 커야 돼요. 순효과는 0보다 커야지만 채택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문적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한다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1000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해마다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1승이 되고 2승, 2년이면 2승. 할인율이라는 게 원래 이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데요.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10%다 그러면 0.1이 되겠죠. 그죠? 1.1로 나누고, 여기 뭐 곱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1.1로 1.1 또 공리 계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현가화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잘 간단히 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돈 100만 원을 자, 우리가 1년 후에 이자로 따진다면 100만 원에 이제 10%는 110만 원이 돼요. 근데 곱하기 우리가 여기다가 1.1을 곱한 거거든요. 1.1을 나누게 되죠. 나누니까 현가가 돼요. 그래서 이건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화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현가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입이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은 독립적인 투자안에 순효과가 0보다 크면 투자고 우리가 순효과가 0보다 작으면 투자 기각하고요. 상호 배타적일 때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하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독립적이다. 독립적인 안과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 배타적. 그러면 시험 문제 약간 어려우면은 이것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독립적이다 그러면 A, B, C들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한 대 하나씩.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00원이면은 일단 0보다 커야 되니까 투자를 기각하겠죠. 마이너스 200원도 기각을 해요. 근데 플러스 100원은 선택하죠. 플러스 200원 선택해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순효과가 0보다 큰 걸 끄집어내는 게 독립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것은 이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많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주주의 부의 극대화로는 그 기업의 목표에 부합되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안이라는 것은 좀 전문적으로 간다면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그 자체에 대해서의 수익률이 아니라 그 내가 투자하려는 수익률이 아니라 외부에 최소한 요구되는 수익률이거든요. 기회비용 성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PI에서부터 갈게요. 자, 얘는 사업기간 중에 총연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를 순연금 투자 지출 합계로 현재 나눕니다. 순효과가 같을 때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비교 검토할 때 유효한 지표인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자,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이제 지수는 분수인데 수익성 지수가 PI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 뺐는데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유입이기 때문에 항상 유입이 올라가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유출의 현가. 그래서 우리가 현가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항상 분수 있는 방법이 분모에 대한 문제니까 현금 유출이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죠. 그죠? 그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같았을 때가 기준이죠. 그럼 100원을 100원으로 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커야 돼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봤을 때 얘가 만약에 동일해요. 독립적일 때. 독립적일 때는 결론이 같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순역가는 유입에서 유출을 뺀다고 봐요. 그럼 유입에서 유출을 뺀다. 그러면 400원에서 300원 빼도 100원이고요. 500원에서 만약에 400원 빼도 100원이 되잖아요. 순역가가 동일하고 독립적일 때는 얘와 얘 잘 선택을 해요. 그죠? 근데 상호 배타적일 때는 둘 중에서 순역가 같을 때는 초기 비용이 낮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이제 내부 수익률은 그 내부 자체예요. 그 내부 수익률은 순역가를 0으로 만드는 환율로서 즉 기대 수익의 현재 가치와 투자 비용을 같도록 하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예상된 현금 수익과 지출의 합계를 서로 같게 만드는 환율로서 내부가 요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죠? 기각한다는 건데 자,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 하신 분한테.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자체는요. 내부라는 얘기를 왜 쓰냐면요. 내가 지금 어떤 건물을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럼 그 자체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자체. A 대안이라면 A 대안 자체. 그럼 얘가 내부 자체예요. 근데 아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요구 수익률은 어때요? 최소한 보장되는 다른 외부입니다. 외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외부에서 나타나는 게 얘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했어요. 내기하실래요? 왜요?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내가 투자하려는 그 자체니까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내 자체가 투자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이기 때문에 외부 수익률이라고 해요. 외부 수익률. 그래서 저랑 나중에 이 유통관리사 모의고사 가면서 누가 많이 나오면 저랑 내기하실래요? 그럼 내기는 갑자기 왜요 하셔야 돼요. 야, 내기하자가 자신감이 있죠. 그럼 얘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되죠. 그럼 얘는 IRR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아까도 봤듯이 현금 유출의 현가와 현금 유입의 현가를 같이 만듭니다. 같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낸 것은 1,000원이 현재 가치라면 1년 후에 1,200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미래 가치죠. 할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일시불 현재 가치가 1 플러스 R의 N승이죠. 1년이니까 1승입니다. 그럼 뭐 이건 계산 방식이 물론 넘어가고 1.2가 돼서 또 1 플러스 R을 넘어 20%가 나는데 그냥 우리가 1,000에서 1,200원이면 그냥 200원인 만큼 20%가 낮죠. 내부 수익률이 20%라는 얘기예요. 내부 수익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을 때도 투자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든 할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순역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얘네들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는 자체는 독립적일 때는 똑같아요. 하나하나 봤을 때는 만약에 순역가가 0보다 크다. 수익성 지수가 반드시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내부가 요보다 커요. 죄송합니다. 내부가 요보다 크다. 투자를 하죠. 근데 만약에 순역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 아까 1로 만들죠. 내부와 요거 같습니다. 같고
투자를 하고 받을 때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순효과가 0보다 작으면 수익성은 1보다 작아요. 유출이 더 크니까. 내부가 0보다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그럼 여기 크다는 건 알겠는데 순효과가 0이고 수익성 지수가 1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편법으로 이술과 심순애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심순애가 김준배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서 떠납니다. 그래서 순영이라고 이름을 개명해요. 따라보세요. 이술과 심순영. 그럼 수일이, 순영이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나가볼게요. 우리가 전 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할인 기법과 비할인. 그러면 전 페이지 가시면 할인 방식이, 자, 할인 방식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순영가법, 그 다음에 내부수익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터치를 안 하겠지만 현가해소기간이라고 전화보세요. 현가. 자, 해소기간이 그냥 아니라 현가라는 자체를 이제 비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할인 기법이 4가지가 있다는 걸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 73페이지 가시면 비할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비할인 방식은 어떻게 돼요? 이거와 비교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해소기간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앞에 단순이라는 게 생략됩니다. 단순 해소기간법과 그 다음에 회계적 평균 회계 이익률이라는 게 있죠. 평균 회계적 이익률, 그래서 회계 이익률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합해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회수기간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자, 단순 회수기간은 만약에 내가 10억을 가지고 거기 투자를 했어요. 어디 대안에. 그럼 거기를 우리가 만약에 2억을 갖고 매년 회수한다. 5년이 걸리겠죠. 짧게 걸려야 됩니다. 그건 단순 회수기간이에요. 근데 현가 회수기간은 틀려요. 자, 우리가 만약에 현가 회수기간은 회수기간을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건데요. 만약에 500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1년, 2년 회수를 한다면, 자, 500원인 경우는 만약에 1년에 100만원, 2년에 400이 되지만, 자, 그러니까 100원, 400원. 근데 지금 100원과 1년 후에 100원은 화폐 가치가 틀려요. 그럼 현가 회수기간이라는 것은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아까 2년 걸렸죠. 할인을 해서 얘가 만약에 90이 되고 할인 기법을 한다면 얘가 만약에 370이다. 그럼 더 길어지죠. 그럼 얘는 고려를 한 거고 얘는 고려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회수기간법은 투하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기간이 짧아야 되죠. 그래서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기업 자체에 결정되는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목표를 7년으로 정해놨다? 그럼 5년이 짧으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죠?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내에 우리가 그 현금흐름의 화폐 시간 가치를 무시했죠. 비할인입니다. 그 다음에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흐름을 무시했죠. 무슨 말이냐? 지금 2년까지 딱 봤지 그 이후에는 얼마가 들어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회수기간까지 이후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또한 목표로 했다는 자체는 내가 만약에 목표가 7년이다. 얘가 더 짧으니까 선택을 하겠는데 목표는 굉장히 주관적 자의적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아까에 대한 반대입니다. 평균 회계 이제 이익률법. 그죠? 그럼 얘는 승수는 이제 작을수록 좋죠. 우리가 이제 그 회수기간법은 작아야 되는데, 자, 얘는 커야 돼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억이면서 10억이 있다. 그럼 이건 20%가 되잖아요. 수익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 금액을 나눠서 회계적 이익률이 높을수록 양호하겠죠. 그 다음에 또 목표율을 잡았다? 그럼 20%가 투자안이라면 만약에 내가 목표를 10% 잡았다.
그럼 목표했던 것보다 회계적 이익이 더 크면 투자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할인이냐, 할인이 아니냐고 나오는데요. 자, 할인에서는 무조건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오지선다니까. 근데 얘네들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술법과 수익성 지수는 현가라는 게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면 할인 기법이라는 걸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비할인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죠. 이건 뭐 여기를 잡으시면 여기는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74페이지 밑에 가시면은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우리가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둘 이상의 투자 자산의 배합을 의미하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목적은 분산 투자를 해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위험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기 자, 또 단기 완성에서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셔서 그래서 가볼게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효과예요. 분산 투자니까 분산 효과를 크게 하려면 구성 항목수를 많게 해야 돼요. A, B, C, D. 근데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있는 거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체계적과 비체계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에서 줄이는 것은 비체계적이지 체계적을 못 줄여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든 자산에 와요. 모든 자산에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뭐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이나 조세 제도의 변화, 국제 원유 가격의 등락, 중동에서 폭등과 폭락을 해서 분산 불가능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피할 수 없다는 자체는 누구나 이거는 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해도 못 줄여요. 근데 만약에 자, 여기 한 자산에만 투자했어요.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해서 조류독감이 터져서 이 주식은 떨어졌지만 돼지고기, 소고기 만나서 사가지고 커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모든 자산이 아니라 개별 자산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그럼 체계적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은 그물이 촘촘히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체계적이니까 물고기가 구성 자산수라면 어떻습니까? 다 피할 수가 없죠. 체계적이니까 피할 수 없고요. 자, 얘는 비체계적이라는 자체는 그물이 듬성듬성 됐다고 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피할 수 있죠. 그물이 체계적이 아니니까. 체계적은 못 빠져나가죠. 체계적 그물은 분산이 불가능한, 피할 수 없는 이고요. 비체계적은 만전히 분산 투자해서 사라지는, 피할 수 있는,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은 이제 효율적 투자성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즉 교차하는 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강의를 들으셨어야 됩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그래서 단기 완성을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지 마세요. 왜냐면 이론 강의가 받쳐준 다음에 단기 완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는 자체는 여기가 수익이고 여기가 위험이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하는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효율적 전선 우상향 하고요. 자, 이 효율적 전선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랑 만나냐면 무차별 곡선이 만나야 돼요. 투자만 차별이 없는 곡선이죠. 투자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틀어지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위험 회피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향한 효율적 전선과 얘가 만나야 되는데, 자, 교차점은 두 점이 생겨요. 딱 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접점이 이제 최적이라는 거 앞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재무 관리가 들어오면서 재무 분석도 좀 출제가 돼요. 재무 분석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재무 분석.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성은 이제 황금성, 현금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단기 부채 상환을 위해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하여튼 이제 어떻습니까?
유동이니까 유동자산이 들어가고 당자비니까 당자산이 들어가죠. 이걸 유동부채로 나눠서 따져보는 거고, 레버리지 비율은 지렛대 효과라고 되어 있죠. 기업의 타인 자산에 의해서 의존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래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즉 총부채를 유동부채로 나눠서 따지는 거고요. 뭐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제 지급이전, 영업이익을 또 지급이전 나눠서 한다. 자, 활동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자신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가 활동성 비율은 참 체크해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재고자산 비율이라는,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죠. 재고자산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밑으로 갑니다. 매출액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이 들어갔다면 자체를 매출액을 얼마만큼 회전할 수가 있느냐. 그럼 재고자산이 내려오겠죠. 그럼 옛날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 이게 평균 재고, 옛날에 기출된 게 평균 재고를 뭐 매출 원가로 나왔다. 아니죠.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그죠? 총자산 회전율도 마찬가지예요. 총자산이 밑으로 내려가고 매출액이 올라가죠. 총자산의 회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회전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수익성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측정하는데요. 매출액 순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이제 올라가고 매출액이 다 나누는 거죠.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총자본도 어떻게 돼요? 총자본은 밑으로 내려가고 당기순이익이 올라가죠. 총자본 수익률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총자산 회전율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재고자산, 요거 이제 물어본 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총자본 수익률은 이제 당기순이익을 총자본 나눈 거고, 자기자본 수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 나눈 것이다. 앞에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뒤로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액을 재고자산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슬러시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듀퐁이라는 사람은 이제 회사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한번 예전에 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손익분기점 별표. 그래서 이거는 별표를 하나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76페이지에 보시면 2번 손익분기점. 이론도 이론이지만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에 이럴 때 나왔는데, 자, 우리가 BEF라고 그러죠. BEP. 그래서 매출액 순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한다는 거. 순수익이 제로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조업 또는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손익분기점보다 적게 팔리면 손해를 보겠죠. 그 이상으로 이제 팔리면 이익을 보고요. 그래서 얘는 손익분기점은 0은 이제 판매 단가에서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매출액 고정비를 빼서 0이 되는 거고요. 자, 매출액은 이제 중요한 게, 매출량은 옛날에 나왔던 게, 자, 앞에가 이제 고정비잖아요. 고정비를 변동비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고정비라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고정비에다가 판매 단가를 나눠서 빼기 우리가 단위당 변동비라는 게, 뒤에다가 변동비가 변동비가 들어가는데 앞에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변동비가 아니겠죠. 당연하죠. 상대편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기간이 매출량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추가적으로 가는 게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 여기도 이제 별표 표시를 이제 한 3개 정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옵션이라는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옵션이란 증권이나 상품 같은 어떠한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기한, 만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옵션에 대한 유형은 콜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자산 특정 증권이나 상품을 약정된 시점을 약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콜옵션은 사는 거고, 풋 옵션이라는 것은요, 기초자산 특정 증권이나 상품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뭐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은 이제 플러스 높아지고, 이제 이 기초자산의 가격은요,
풋 옵션은 이제 낮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옵션이라는 자체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정해진 기간에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행사 가격. 행사 가격이 이제 어떠한 물건이 이제 만약에 10,000원이다. 근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시장에 돌고 있는 가격이 있죠. 만약에 이게 8,000원이다. 그럼 두 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콜옵션부터 볼게요. 콜옵션. 자, 콜옵션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얘는 기초자산을 약정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을 이제 사서, 어떻습니까? 사는 게 낫죠. 정해진 걸로 이제 이 10,000원 사는 것보다 사는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사는 게 나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자, 풋옵션. 풋옵션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약정된 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8,000원을 사다가, 우리가 이 10,000원으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유리하죠. 그래서 2,000원의 이익을 보잖아요.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염리 굉장히 중요한 게 이 73페이지 재무관리가 중요해요. 재무관리가. 그래서 이제 염리 이제 그 편법으로 현가라는 거와 여기는 없지만 현가해소 기간이 들어가면 무조건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합니다. 내부순위법과 수익성지수법을 남겨두시고요. 그 외에는 뭐 해소기간법 하면 단순 해소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균 회계이익률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순영가는 이수율과 심순영, 순영가는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지수는 1보다 커야 된다. 내부순위법은 현금유의 효과와 현금유출 효과를 같게 하니까 순영가를 0,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들고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기가 커야 되죠. 수익성지수가 순영가는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지수는 1보다 커야 되고 내부는 요구수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회수기간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목표했던 건 짧아야 되지만 화폐시장 가치를 무시했고, 그 다음에 회수기간에 현금을 무시했고, 목표라는 걸 잡는 건 자의적이다.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은 많이 나와줘야죠. 그래서 위에 순수이익을 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겁니다. 높아야지만 좋으니까 얘는 클수록, 목표했던 것보다 클수록 좋고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요? 집중 투자가 아니라 오른쪽 분산 투자에다 박스 쳐놓으시고, 자, 체계적과 비체계적 중에 체계적은 피할 수가 없어요. 금리 촘촘하니까. 그럼 여기서 줄일 수 있다는 건 비체계적이죠. 그죠? 그래서 분산이 가능하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투자성과 무차별구성이 접하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선택되고요. 재무 비율 종류라는 건 이제 유동성 비율이에요. 현금성을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현금화할 수 있냐. 단기 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 비율, 당자 비율은 다 앞에 유동 자산과 당자 자산을 나눈다. 레버리지 효과는 기업의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활동성은 이제 재고 자산 회전율은, 자, 우리가 물어보는 게 이제 뒤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근데 뒤로 가는데 이제 물어본 걸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물어보는 걸로 나눕니다. 항상 재고 자산이다, 이걸 나눠요. 해볼게요. 총자산이다, 총자산 나누고, 밑에 매출액을 물어보면 매출액을 나누고, 총자산 나누고, 자기자본 나누는 거죠. 물어보는 걸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 이제 뒤로 간다는 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성을 갖고 따지고요. 수익성이 또 있는지 따져보고, 듀퐁이라는 게 있고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중요해요. 매출액과 총비용이 일치해서 0이 되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조업도 또는 매출액을 얘기해서 손익분기점보다 더 적게 팔리면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이상 팔리면 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매출량이 손익분기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고 미달하면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매출량의 앞에가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를 판매 단가로 나누고, 당연히 고정된 단위당 변동비를 뺀다. 옵션이나 증권이나 상품 같은 어떤 특정한 자산, 기초자산을 미리 정해진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을 행사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거나 팔 수 있는데 쿨옵션은 어때요? 쿨옵션 사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연히
정해진 가격이 더 비싸고 시장 가격이 더 싸다면 시장에서 사는 게 낫죠. 나 권리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풋옵션은 파는 거야. 시장 가격은 1,000원인 8,000원인데 행사는 10,000원이야. 2,000원 이익 봐. 그러면 권리 행사를 주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가 물류 관리로 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있습니다.